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무법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또 어떤 내용들을 좀 들려주실까요? 항상 사건, 사고 코너는 마음 아프고 심각한 사건들이 많아서 좀 힘든데 네. 중간에 그래도 따뜻한 사연도 하나 있습니다. 네. 따뜻한 사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볼까요? 일가족 사망. 좀 짧고 굵은데 착잡합니다. 일가족이 어떤 연유로 좀 사망을 했을까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아버지가 발견되고 하루 뒤 집 안에서 다른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족의 아버지는요. 9일 오전 4시 30분쯤 먼저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서 동선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최상층에 올라가서 투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찰이 다음 날 오전 11시쯤 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40대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까지 모두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 시신의 목 부위에는요, 졸림 흔적이 있었고 시신 주변에는 불을 지필 때 쓰는 도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요, 남성이 가족을 먼저 살해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내와 자녀 등 이 3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사인이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요, 다른 종류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자영업자였고 아내는 가전주부, 그리고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 내역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저는 사건 내용 들으면서 남성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목을 조를 때 그 심정?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일가족의 가장이 가족들을 좀 살해하고 뒤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부 압박, 질식사 관련된 부분이니까 누군가가 목을 졸라서 아이들과 아내를 죽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좀 파악된 내용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 경기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가족의 가장, 즉 이 남성이 수억 원대 투자금 빚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온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은요, 사건 바로 전날 지인에게 자신의 신병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 내용에서는 지인에게 건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조사에서 이 남성이 지인에게 투자 등을 목적으로 3억에서 4억가량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금 3억이랑 4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걸 회수하지 못해서 네, 근데 왜 아내하고 자녀들은 또 그러니까요. 이 허망 돌아가신 분에게 네. 저희가 그걸 물어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허망한 상황인데 투신한 남성이 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지 경찰이 좀 바로 파악을 했을 텐데요, 변호사님. 그 집에서 좀 아무 반응이 없었다면 다른 조치가 있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27시간이 지난 후에야 남은 가족들을 발견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경찰은 가족들에게 곧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겁니까?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됐는데요. 예, 이제 예. 숨진 남성이 이제 아파트에서 추락사를 했기 때문에 네, 추락하면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신변을 그렇죠. 확인하고 바로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예, 예. 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절차겠죠. 예, 그래서 숨진 남성이 이 아파트 주민인 걸 파악한 경찰은 예, 당연히 이제 남성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 반응이 없자 네. 철수를 했던 겁니다. 네, 이제 다음 날 오전에 사망한 남성의 친척 등을 통해서 이제 저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죠. 예, 그래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네. 이 40대 아내와 10대 자녀 2명이 숨져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네. 이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숨진 남성을 신원을 파악한 지 27시간이 지나서 네, 상당히 오랜 일어난 시간이죠.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이웃 주민도 사고가 났다고 하면 집에 먼저 가봐야 되는 것이 예,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문이 안 열렸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더 위험한 상황인 게 아니냐라고 그렇죠, 반문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요, 경찰이 아파트에서 이제 추락사한 남성의 신원을 예. 확인을 하고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시신을 하루 이상 지나서 발견해서 이에 대해서 뭐 부실 수사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CCTV에서 남성의 동선은 파악을 했지만 가족들이 드나드는 모습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경찰도 주변에 탐문 수사를 했는데 이웃 주민이 이 가족들이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예, 이 진술을 듣고 숨진 아내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이제 대꾸가 없으니까 더 이상의 조처를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주말이라서 일가 친척들 연락처도 쉽게 구하기 어려워서 다음 날 동주민센터에 가서 이 남성의 친척들의 신원을 확보한 다음에 예.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왜 경찰 측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이게 법령적으로 좀 막혀 있는 건지 적극적으로 좀 수사에 왜 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밝힌 입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해서 가족들의 신변을 좀 파악했으면 그렇죠.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경찰 관계자들은 이 가족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네. 어려웠다라는데 네.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는요, 이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남성 한 명, 그 네. 혼자만의 단순 변사 사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같은 경우에는요, 아동이나 장애인 또는 치매 노인의 실종 사건처럼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예, 이제 다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려면 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변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의 가족들의 예. 위치를 추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예, 곧바로 이제 위치 추적에 들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변사 사건이든 어쨌든 시신이 발견이 됐으면 뭐 소방이든 왜냐하면 집에 와서 문을 막 두드렸는데 집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고 반응이 없고 그러면 이제 위급 재난 상황이라고 좀 봐서 소방이 와서라도 뭐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라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쉬움을 네.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수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아버지가 좀 가족을 살해한 뒤에 투신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명확하게 된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네. 경찰 관계자는 이제 숨진 남성이 예. 지인과의 이런 채권 채무 예. 관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네. 보인다면서 이제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에 따라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만약 최종 수사 결과 남성이 이제 단독으로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뒤에 투신한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요, 이 경우는 이제 범죄의 피의자가 사망한 예. 경우에 해당하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네. 기소
공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참 이게 죽지 않았어야 하는 생명이 또 죽은 사건처럼 보여서 그렇죠. 좀 가슴이 좀 착잡해지는. 맞습니다. 10대 자녀들이 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생생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만나볼까요? 신상 공개. 신상 공개. 이게 사실 저는 신상 공개 좀 보면서 뭔가 되게 이게 기준이 명확한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는 됩니다만 지난달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10일에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 수업을 마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 정보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네. 네, 명재완 씨고요. 48세 여성. 목에 지금 어쨌든 흉기로 이렇게 자해한 네. 흔적도 좀 있습니다. 참, 저 신상 정보 공개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그냥 뭐 참담하죠. 예, 예. 이미 이제 고 김하늘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예, 예. 또 피해자의 저렇게 또 신상을 보게 되니까 예, 예.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부터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예. 이 피의자의 가족들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 사건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혼자 네. 뭐 그것도 좋진 않습니다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진 않지만 본인 혼자 했으면 왜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개인적으로 분노하는 부분이죠. 예, 자기 예. 가족이든 타인이든 자신의 혼자 고통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남에게 피해를 예.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되겠죠. 예. 일단 대전 경찰청은 이제 12일 어제죠. 9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서 예.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성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예.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48살 여성이고요. 이름은 명재완입니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는 김하늘 양을 유인해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예. 피해자의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명 씨의 신상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 결정 이후에 명 씨가 이의가 없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요. 네. 유예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바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현행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예.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만 예.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예. 성인에 한해서 신상이 공개되는 거고요. 예. 그 밖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예.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모두 충족을 해야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상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 씨가 이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피해 방지팀 구성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바로 10일부터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상은요 12일부터 다음 달인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됩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머그샷이라고 그래서 계속 전체 다 사실은 좀 공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상 공개 관련된 부분은 계속 논란일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죽는 때까지도 계속 뭔가 그 이후 우리 논란일 것 이후에도 같은데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신상 정보 관련된 부분은 계속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범행 후 좀 자해를 하고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수사가 좀 미뤄졌는데요. 이제는 좀 회복이 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아까 신상공개 사진에서도 저희가 봤듯이 이제 예. 목 부분에 굉장히 큰 상처 같은 게 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은 이 명 씨의 회복 상태를 보면서 피의자의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건 발생 25일 만에 네.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후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를 해서요,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요, 계획 범죄는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범죄 심리 분석사가 투입됐고요. 예.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범행을 계획한 시점, 예. 정확한 동기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2일 오전 9시경에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가 좀 결정될 텐데 사례교사 명 씨는 계획 범죄는 아니다라는 약간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발적 범행과 계획 범죄 형벌이 좀 많이 차이가 있죠, 변호사님. 이게 향후 재판까지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은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네, 큰 높죠. 만큼 예.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네. 드러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당연히 계획 범죄냐 우발적 범죄냐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툴 건데, 당연히 계획 범죄가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피고인의 범행 동기입니다. 도대체 피고인이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우울증 치료도 네. 받았고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네. 또한 이제 범행 전후에 뭐 흉기를 구매했다거나 예. 이런 전후의 행적을 통해서도 사전에 계획된 범죄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네. 되겠고요. 계획 범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당연히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검증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네. 직접 가서 검증을 하는 건데, 피고인의 진술이 범행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피고인의 그날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범행 방법을 또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이 현장 검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이를 죽이기 전에 마트에 가서 네, 칼을 구입하는 CCTV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때 변호사님하고 제가 좀 방송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는데 네.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섣불리 예단할 네. 수는 없지만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흉기를 사전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그 아무도 출입이 흔하지 않은 그 시청각실 거기 예. 이제 거기 있었다는 거 하고, 네. 그리고 이 하늘양을 유인해서 뭐 책을 책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 유인했다라는 것도 예. 이 계획적 범죄의 하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뭐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기소할 때 뭐 고의적인 뭐 살인으로 당연히 기소를 할 것 같긴 한데 재판 결과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생생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키워드 보실까요? 속옷만 입은 아이. 속옷만 입은 아이한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하의 날씨에 한 아이를 좀 지구대로 데려온 경찰이 아이의 더러워진 발을 좀 닦아주는 모습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 사연 좋습니다. 네, 요거는 또 괜찮은 사건인가요? 네, 힘든 네. 사건 사고 사이에 훈훈한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즐겁게 미담 전달드리겠습니다.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속옷만 입은 아이 하니까 약간 좀 예, 속옷만 그럴 것 입은 건 같은데. 안타깝지만 네. 사연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영상을 일단 같이 보실 건데, 예. 지난 6일에요. 예.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달 13일 광주의 한 네. 지구대에서 지금 영상 나오고 촬영된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예.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한 어린이가 경찰과의 손을 잡고 지구대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지금
닦아주고 있네요. 그리고 네, 아까 데리고 왔죠. 보니까 영하 5도라고 써 네, 있더네요. 굉장히 예. 추운 날씨였어요. 네네. 영하 5도의 날씨에 지금 발 아이가 닦아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맞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속옷 차림이었고 상의도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발달장애 증상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네. 길을 잃고 추위를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중에 예, 다행히 이 경찰관을 만난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관들이 담요로 아이의 몸도 덮어주고 예. 아이가 이제 조금 몸이 덜덜 떨다가 안정이 예. 되니까 예. 전날 이제 눈비가 내렸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아이 발에 진흙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마음 따뜻한 경찰관분이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저렇게 물티슈로 발바닥과 다리를 꼼꼼히 닦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경찰 삼촌 이러면서 예. 바라보고 예. 경찰관도 이제 다정하게 웃으면서 예. 아이를 바라보는 훈훈한 장면이 촬영된 겁니다. 미담이군요. 네. 상당히 훈훈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아이가 좀 추웠을까요? 바깥의 추운 날씨에. 특히나 이제 발달 장애가 있으니까 저희 헌법상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헌법상 장애인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이는 가족을 좀 찾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경찰관이요, 아이를 지구대로 데리고 들어오고 나서 잠시 후에 이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예. 바로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누군가 네, 들어오고 네. 있군요. 한달음에 이제 지구대로 달려오는 엄마가 보이시죠? 어머니군요. 네, 함께 자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눈물을, 백방으로 찾아 예. 헤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도감에 이제 눈물도 흘리시면서 어머니가 경찰관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이제 네. 누리꾼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따뜻한 경찰관의 모습에 울컥했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 나라에 뭐 물론 여러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만 경찰관 분들과 소방관 분들 정말 많은 그 시민들과 국민들의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그럼요. 경찰관분들, 예. 소방관분들 그리고 저는 교도관분들도 상당히 고생이 예. 많으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저렇게 영상을 보니까 또 지나가시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경찰관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좀 먹먹해져 가지고 네. 지금까지 생생 네.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 2년 넘긴 공방의 끝은 입니다. 급발진 사고 상당히 많은데 항상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사건들이 많은데 이 사건은 지금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서 공방이 1심 판결 선고만을 좀 공방이 일어났는데 1심 판결 선고만을 좀 앞두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12세였던 이도연 군이 사망을 했는데요. 유가족 측과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 간의 소송이죠. 우선 사건 경위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네. 지난 2022년 12월 6일입니다. 예. 오후 4시쯤에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요. 지금 네, 영상 함께 영상 나오고 보시겠습니다. 있네요. 네. 한 여성이 몰던 SUV, 예. SUV 차량이 도로 옆 지하 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기가 시작이군요. 네, 한번 이제 차량을 엄청 빨라지네요. 추돌 하고 그다음에 빠지는 건데 예. 함께 타고 있던 이제 보시죠. 가다가 빠지죠. 예. 네.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연 군이 숨지고 여성이 다쳤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손자의 할머니였는데요. 예. 할머니가 이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사고로 사랑하던 손자가 사망을 했으니 그 충격과 슬픔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예. 그래서 해당 사고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손상된 게 보이시죠? 해당 사고로 이 여성은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아니 손자를 잃은 것도 가슴이 아픈데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그렇죠. 예, 법에서는 운전자와 또 동승자로 보기 때문에 네.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경찰이 재수사까지 예. 거쳐서 예. 지난해 10월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돼서요. 아, 네. 이 도영군의 할머니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네. 형사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급발진을 경찰도 인정할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좀 드는데요. 뭐 그 얘기는 좀 뒤에 더 나눠보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좀 가족들이 마음고생이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유족 측에서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게 지금 제기한 거잖아요. 유가족은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하는 좀 근거가 있을까요? 네, 유가족 측은요,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면서 네네.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지금 무려 10번째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한 네. 운전자 측은요, 네. 그동안 실제 도로에서 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시험 감정을 했고요. 예. 긴급 제동 장치 기능도 재현을 하고 예. 음향 감정 등을 모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전형적인 급발진 사례를 입증했다라고 네. 하면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운전자 측 변호사에 따르면 예. 갑자기 웽하는 굉음이 났고 네. 그다음에 하얀색 연기가 나고 예. 이 머플러에서 이 액체가 분출이 되고 예. 차가 좌우로 흔들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급발진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네. 따라서 이것이 이 급발진이 정상적인 주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페달 오조작 여부랑 네. 연결되는 브레이크 등 점 등과 관련해서는 예. 브레이크 등을 켜는 모듈이 네. 전자 제어 장치와 상호 소통한다는 네.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네. 이 두 개가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의 이야기는 비양심적인 주장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도용군의 가족은요,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현 시험, 즉 차량 사고랑 같은 조건에서 이 동일한 사고를 재현을 해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재현 시험의 감정 결과를 27일 날 공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현 시험의 결과가 제조사 측의 주장과 달리 예. 변속 패턴이 달랐고 네.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는 국가수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도 예. 주행 데이터가 네. 현저히 달랐으면서 네. 풀 악셀을 밟았다는 사건 기록 장치 기록대로 풀 네. 악셀을 똑같이 밟은 결과 네. 속도 변화가 훨씬 컸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요? 예. 네. 그래서 이 재현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당시에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고 차량과 동일한 2018년식 네. 티볼리 에어 차량에다가 예. 제조사 측이 제공했죠. 변속 장치 진단기를 부착한 다음에 예. 이 재현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감정의 결과가 나왔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 측 주장이랑 다르게 변속 패턴이 실제 주행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현 시험에서는 실제 속도와 제조사의 변속 패턴 설계 자료상에 예측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비교를 했을 때 일치하는 사례는 한두 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8, 9건은 적게는 시속 4에서 7km, 많게는 54km에서 81km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도영군 가족의 소송 대리인은요. 네. 이 재현 시험에서 변속 패턴 설계 자료대로 속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 네. 그래서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네. 주장을 했냐면 예. 그간 제조사에서는요. 네. 변속 패턴 설계 자료를 토대로 주장을 했는데 예. 이번 재현 시험을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 변속 패턴 설계 자료대로 속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소송 대리인 입장 측에서는 제조사 주장을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시청역 뭐 이렇게 사고 또 마찬가지로 시청역 앞에 사고 났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대부분 이제 페달 오조작을 네. 이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풀 악셀을 밟았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속도여야 맞습니다. 한다라는 네. 그 변속 패턴이 좀 좋지 않다, 네. 맞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이제 뭐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급발진으로 사실은 배상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어렵죠. 예, 음. 급발진으로는 네. 많이 인정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지금 EDR 기록이나 아니면은 BCM이나 뭐 전자제어 장치 ECU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기록의 오류 이런 부분들 뭐 상호 소통도 안 하니까 사실은 분리돼서 평가해야 된다는 게 이제 또 제조사 쪽의 네.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좀 증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제조사 측하고 유가족 측이 계속 예. 이런 기술적인 걸로 다투는 게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고 너무 있는 것 어려운 같습니다. 소송이긴 하죠. 예. 네, 맞아요. 예. 저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일반인들인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이 국가수의 분석에 따르면요, 예. 차량에는 결함이 없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원 시험에서 봤을 때 뭐 속도나 RPM, 뭐 변속 단수 이런 주행 데이터가 현저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이제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요. 처음에 모닝 승용차를 추돌 했을 때 네. 그 당시를 상정해서 재현 시험을 했는데 네.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 국가수에서는요. 운전자가 이 변속 레버를 굉음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예. 드라이브에서 중립으로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추돌 직전에 중립에서 다시 드라이브로 조작했다라고 분석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도용군의 가족이 음향 분석 감정을 통하면 변속 레버 조작 사실이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기어를 드라이브 상태에서 두고 운전한 게 사실이라면 예. 이와 반대로 다르게 분석한 국가수는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가속 관련해서도요. 네네. 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풀 악셀을 밟은 테스트를 2차례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속도가 각각 124km, 130km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국가서는 시속 116km라고 해서 속도의 증가폭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도연이 가족은 이처럼 국가수의 분석치와는 다른 재원시험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할머니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따라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 상황에서 D에서 N으로 또 중립으로 N에서 또 D로 이렇게 변속 레버를 조작했다고 국가수가 말을 했는데 음향 분석했더니 변속 레버 조작이 없었다. 없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좀 의문이고요. 어쨌든 차량 결함 아까 저는 이제 좀 뭐 유의미하게 좀 봤었던 게 뭔가 바닥에 있는 뭐 함몰된 지형일까요? 거기를 네. 탁 밟고 나서 갑자기 차가 튀어 오르면서 급가속을 하잖아요. 네. 다시 영상이 나오는데 네, 한번 영상이 지금 보시겠어요? 나오는데 네. 갑자기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뭐가 부딪힌 건지 뭐 바닥이 푹 파여 있는 건 아니네요. 근데 저기 왜 갑자기 근데 뭐가 뭐에 차량을 부딪힌- 먼저 추돌합니다. 국가속이 다른 가면서 차량을 차량을요? 추돌하고 예, 그 다음에도 이제 감속이 안 되면서 예. 쭉 가다가 예. 도로 옆으로 빠지는 거죠. 뭐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여서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기서 이렇게 차가 또 이렇게 이렇게 뭔가 날아가잖아요. 네. 도로 하나를 넘을 정도잖아요. 지금 차량들을 넘어서 뭐 아이가 사망한 사건인데 네.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국가서 결론과 좀 다르다는 부분을 재현 시험을 통해서 좀 입증을 했는데요. 유가족들은 네. 법원에서 이런 게 좀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 같은 재현 시험에 대해서 제조사 측의 반박은 뭡니까? 네, 당연히 제조사 측은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히기 네. 위해서 국내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루어진 건데 예. 이 이후에 예정된 6차 재판을 앞두고 제조사와 유족들이 각각 입장문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10일 오전에 피고 측인 KG 모빌리티는요. 원고 측의 이러한 사적인 감정의 결과는 객관성이 결여됐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KG 모빌리티 측은요. 예. 원고들의 감정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이번 주행 시험은요.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가 됐지만 예. 아래의 조건에서 상이하다.
뭐냐면 첫 번째 가속 상황이 다르다. 예. 두 번째는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은 분명히 다르다. 예. 상이점이 있다. 예. 그리고 도로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다르다. 음. 그래서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요거 네. 잠깐만 좀 보면 그럼 KG 모빌리티 측은 어찌됐든 감정 결과, 물론 사감정인 건지 네. 법원 감정인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는데 사감정이든 법원 감정이든 이 감정 결과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였다는 건 인정을 하긴 하는 거네요. 이게 입장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 뭔가 이 감정 결과에 대해서 조금 그 감정 결과를 약간 흠집을 내고자 하는 그러니까요. 부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그렇다면은 같습니다. 이 감정 결과 자체가 뭔가 기존에 사고가 났었던 상황과는 다른 점들을 지적하는 걸 보면 네. 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 이 감정 결과가 어쨌든 KG 모빌리티 측에 불리하게 그렇죠. 나왔다라는 유리하지는 않은 거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인정을 하긴 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장문의 입장문의 이 뒷면, 내면을 보게 되면 그런 예. 것이 숨겨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네.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유족 측에게 좀 유리한 뭐 진술들일 수 있겠네요. 오히려 이 부분은. 그렇죠. 뭐 네. 국가서의 분석 내용과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일치했다면은 네. 굳이 이렇게 입장문을 낼 필요가 네네, 없었는데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KG 모빌리티는 이제 감정인 이번 주행 시험에 감정인이 자동 변속기 변속 패턴 자료는 해석상의 오류다. 네. 그래서 자신들은 보완 감정을 신청해서 정확한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KG 모빌리티가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 결과는 네. 감정인이 국가수 사고 보고서와 유사한 분석을 했다라고 덧붙였고요. 아, 예. 네, 이에 대해서 또 유족 측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러한 KG 모빌리티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예. 이 원고 측은요, 지난 4월 실시된 실도로의 주행 감정은 예. 객관성이 담보됐다. 예.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서 정확하게 실시된 것이다. 네. 국내 최초의 실도로 주행 시험이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 좀 소개할 만한 부분은 상대 KG 모빌리티 측에서도 뭔가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동 변속 장치 진단기를 부착했죠. 또 해줬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본인들도 어쨌든 이 감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뭐 반대를 한 게 아니라 감정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서로 협조를 했고 객관성을 좀 담보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제 사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쨌든 추가 감정을 했고 추가 보완 감정을 했을 때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국가수와 유사하다. 네. 유사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요 부분이 조금 다퉈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있어서 8차 변론기일에는 가족 측이 엔지니어 출신의 변호사를 좀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좀 증언이 나왔습니까? 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요. 예. 지난 10일 가족 측이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7억 6천만 원 규모의 이 손해배상 청구 네네네. 사건의 8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날 재판에서는요. 가족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한 변호사가 증인석에 섰는데요. 예. 이 변호사는 티볼리 차량에 장착된 전자 제어 장치를 제조한 회사에 네. 5년간 근무했던 시스템 아,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전자 제어 장치의 예. 개발 경험과 예.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이러한 자동차의 이제 주 컴퓨터,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전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이 전문가로서 최초의 법정 증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변호사는 재판에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좀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증인입니다. 예. 그래서 그를 두고 가족 측과 KG 모빌리티 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그 공방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요. 예. 예. 가족 측은 줄곧 급발진 사고가 이 전자 제어 장치의 결함에서 예.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분이 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은 이 차량이 양산된 이후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예. 급발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 네. 급발진 발생 가능성이 뭐 천문학적으로 낮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KG 모빌리티 측에서는 전자제어 장치 결함이 전제하더라도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예.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등 다양한 제어 장치, 안전 장치에 의해서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사고 난 2018년식 티볼리 차량에는 기계식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전자 제어 장치에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만 운전자가 밟았다면은 예. 감속이 돼야 했던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기계식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다 하더라도 전자 제어 장치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 예. 결함과 완전히 무관하게 브레이크가 무조건 작동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건 좀 상당히 의미 있는 네. 증언이네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게 컴퓨터에서 CPU를처럼 ECU가 있는데 이 ECU가 갑자기 먹통이 돼버리면 브레이크 페달 자체가 안 잡힐 수도 있다. 네. 안 눌러질 수도 있다. 딱딱.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급발진 사고들의 공통적인 사실 증언들이나 진술들이거든요. 지금까지. 물론 다 인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과거의 자동차는 기계식 그 머신이었습니다. 근데 네. 전장장치가 많아지면서 전자장치가 많아졌잖아요. 그 네. 전자장치가 이 ECU 하나에서 모두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불안한 네, 거죠. 그렇죠. 뭐 테슬라도 더 마찬가지겠죠. 거기는 아예 기계식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이 ECU 하나만 믿고 과연 이것을 타고 다닐 수 있을 것인지 당연히 그리고 전자장치니까 휴대폰 써보셨겠지만 휴대폰 2년 정도 쓰면 뭐 쇼트도 나고 뭔가 오류가 나서 저희가 핸드폰 또 바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막 10년씩 써버리면 충분히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4년 2018 지난 거잖아요. 지금 4, 5년 정도 지난 거니까. 네. 근데 왜 전자 제어 장치의 오류를 보완하는 쪽으로는 발전을 안 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그 전자 장치의 오류에 대해서 날 수도 있다. 사실 전자 엔지니어라면 오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죠. 네, 열려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제 회사들마다 잘 조사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섣불리 처음부터 예. 뭐 이러한 뭐 에러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하면서 차량을 판매하기가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확률적인 쪽으로 얘기를 하면 뭐 10,000대 중에 한 대, 뭐 10만 대 중에 한 대 정도는 날 수도 있다. 그럼 빠르게 보상하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사람이 사망을 한 사건이고, 근데 항상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사실은 이 어떤 제조사와 네, 이제 인연을 끊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이 사고가 예를 들어서 뭐 네. 독일의 뭐 B사나 뭐 네. M사 걸 썼는데 갑자기 사고 나면 그 회사 거는 아예 쓰지를 못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신경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보상을 하면 사실은 그것에 대해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고는 이미 났으니까요. 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 발생했었던 네. 결국은 이것도 페달 오조작. 네. 특히나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증거를 들었던 게 페달에 찍혀 있는 네. 발자국. 네, 맞습니다. 신발자국이었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는 한데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예, 예. 근데 이 급발진 의심 사고는 이제 법무법인 호함에 따르면요, 예. 2020년에 45건에 불과했었는데 예. 점차 증가하더니 2024년에는 114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예. 한 변호사는 이 급발진이라는 것은 차가 이제 말을 듣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않는다. 갑자기 네. RPM이 올라가면서 속도가 제어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발진이요, 기계적 결함이나 말씀하신 전자적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은 급발진 사고로는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의 역주행 사고나 예. 지난해 12월 목동 깨비시장의 차량 돌진 사고, 예. 2022년 강릉 전복 사고 등이 있습니다. 예. 이 사고에서 운전자들은 대부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네. 한 사례의 경우에는요, 택시 운전자가 자기 발을 촬영하는, 발 쪽을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두고 촬영했는데 예. 급발진을 주장을 했지만 블랙박스를 막상 보니까 본인이 당황해서요, 브레이크인 줄 알고 계속 엑셀을 밟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 뭐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자동차 결함 사건이 좀 발생을 하면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망한 도영군의 아버지도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관련된 부분에서 차량 결함을 제조사가 입증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입증 책임을 좀 바꿔달라, 전환을 시켜달라라는 부분에 법안 제정에 대해서 뭔가 청원을 냈는데 네. 이런 법안의 제정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입증 전환의 전환이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법원의 입장이 이제 소비자 부담을 좀 음. 완화하는 입증 책임 예. 완화 원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 이후에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에 결함 원인의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져야 한다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이른바 도연이법이 네. 제안됐지만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네. 이게 좀 그러니까 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개정이? 그렇죠. 제 입장은 예.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과 같이 정말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제조물에 대해서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이를 다소 완화시켜주는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마무리하고 두 번째 뉴스픽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요. 흉기 피습 후 사망 암 환자, 살인 미수 아닌 살인죄입니다. 간암말기 환자가 조현병 환자의 흉기 피습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살인죄 적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본래는 살인미수죄가 좀 적용이 됐었던 걸까요? 네, 가해자는요. 지난해 5월 오전 전남 영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네. 과일을 팔던 60대 노점상을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하려 한 혐의, 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해자가 말씀하신 조현병이 있었는데요. 예. 사건 당시에 약을 먹지 않아서 이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등에 이제 흉기에 찔려서 자상을 입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돼서 생명은 보존이 됐지만 이제 사기 간암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6월 사망했던 겁니다. 예. 이 검찰은요,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자상 등으로 인해서 제때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가해자에 대해서 살인 미수 대신에 살인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요, 가해자의 범행이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의심이 된다. 하지만 살인의 인과관계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살인죄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무고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큰 고통을 안겨주고도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과거에도 좀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었어요. 이 뭐 법조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판례, 정말 유명한 판례인데 이른바 김밥 콜라 살인 사건이거든요. 당시 살인죄가 적용이 됐어요, 변호사님. 네, 네. 이 김밥콜라 살인 사건, 뭐 졸업한 지 제가 13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네. 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로스쿨 재학 시절에 교과서에도 실려서 형법 시간에 중요한 사건으로 저희가 다루고 공부를 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사건은요, 1993년 전북 전주시에서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병원에 치료 중인 피해자가 입원 중에 김밥과 콜라를 먹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김밥 콜라를 먹어서 증상이 악화돼서 숨졌지만은 흉기 피습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관련된 부분에서 흉기로 찌르지 않았다면 김밥 콜라를 먹었다 하더라도 죽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네. 내용이죠. 네. 검찰이 이런 판례를 들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적용 가능성 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살인죄 적용되면 형량이 좀 많이 달라질까요? 미수죄랑? 네, 광주지검은 이제 11일 네.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만약 항소심 재판부에서요, 우리가 앞서 봤던 김밥 콜라 사건과 유사하게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은 살인죄 적용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살인죄가 적용되게 된다면 당연히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뭐 형량이 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한 2배 정도 늘어날까요? 두 배까지는 뭐 쉽지 않고 1심에서 일단 10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몇 년 정도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